OCI 홀딩스가 미국 태양광 사업 자회사인 미셔 솔라 에너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공장을 세워서 태양광 밸류체인 확정에 나섭니다. OCI 홀딩스는 태양광 셀 생산 공장 구축에 2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26년 상반기 1기가와트 태양광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해양과 영풍, MBK 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제한 문제로 또 다투고 있습니다. 고려하여는 임시주총회, 정기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풍은 그에 따라서 맞대응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9일 공시를 통해서 닛산과 9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중형급 전기차 약 100만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다시금 탈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훈풍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수 자체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주 단의 상승이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다양한 희망 회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시장의 다양한 색깔에 맞춰서 저희가 발빠른 전략들 오늘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오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헤드라인 또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식음료 관련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크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의 전반적인 이제 청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헤드라인 시장에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는 해외 시장의 가속 성장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승부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수익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해외에서 우리나라 식음료 그 제품들이 굉장히 좀 점유율을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해외의 가속 성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내수 시장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음식료 같은 경우에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시장이 경색될수록 오히려 멈출 수는 없는 쪽.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식료품 기업들의 수익성을 좀 담당하는 쪽은 해외 쪽이긴 하지만 내수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하면 해외와 내수 양쪽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시너지 효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수 시장에 대한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더 투심을 일으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 가격 인상 사이클에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가격을 좀 인상을 했고요.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인상을 하고 또 해외 쪽에서 인상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면 해외 쪽은 마진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으로 더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식료 관련한 섹터가 이렇게나 강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또 테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넥스트 삼양식품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방금 언급해 주셨던 이제 농심 같은 기업들이 그 넥스트 삼양식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넥스트 삼양식품까지는 좀 조심스럽긴 할 것 네. 같은데요. 워낙 삼양식품의 지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에 농심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제품이 툰바 신라면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또 잘 팔리는지에 대한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월마트에 대한 공략 여부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영업망 확대하는 기조를 농심 쪽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은 필요하겠죠. 앞으로 얼마나 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농심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음식료 섹터 종목들 시세가 강했을 때 소외를 받았던 쪽인데 이번에 어느 정도의 저항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심의 이런 시세 흐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트 삼양식품 과연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지금 내수 경제 회복에도 다시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매출 쪽으로 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 역시도 계속되는 호재로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K푸드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시장 개방에 관한 기대감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 국내 음식료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망치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음식료 쪽은 아무래도 좀 시기적으로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SNS도 발달을 했고 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자각력을 많이 좀 넓혀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안에 나오는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같이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오히려 지금 늘펴나갈 수 있는 점유율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은 걸로도 또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1년의 흐름, 2년의 흐름 잠깐 반짝하는 인기도가 아니라 진짜 지속적인 인기도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쪽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또 놀러 오는 그런 많은 해외 한국을 방한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대문 시장에 가면 우리나라 김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이런 음식들을 진짜 많이 사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K푸드에 좀 중독이 된 외국인들도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이 그냥 짧게 한 해, 두 해는 아니라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점유율을 늘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시장에서의 또 긍정적인 방향성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일단은 뭐 사실 오늘 FMC 회의 끝나고 나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소폭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시장의 인식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경기 침체가 보일 경우에는 이런 음식료 소비재 식품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타격감들은 이 관련한 기업들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쪽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도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있다. 그리고 오늘 FOMC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나오긴 했지만 결국 그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잘 나가는 제품은 계속 잘 나갔어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라면 수출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경신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에 대해서 좀 축소 흐름들도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입맛을 잘 사로잡았을 때 그리고 시장 공략 침투를 잘했을 때는 그 자리 자체가 정말 큰 공황 상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자리 잡느냐의 싸움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 최근에 관심 많으셨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볼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소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이번에는 화장품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주가 자체의 상승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모멘텀들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쪽 헤드라인은 저희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이 딱 출발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는 쪽의 종목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시세가 최근에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화장품 등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 실리콘투는 지금 8% 정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뭐 마녀공장이라는 종목들 그리고 토니모리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화장품 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필수적인 소비는 아니지만 경기 불황이 왔는데도 지금 소비 데이터를 보면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출에 대해서 지금 골고루 글로벌 시장에서 다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숫자로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섹터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필수적인 소비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K푸드와 함께 굉장히 공공연하게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쪽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 자체도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화장품 관련돼서는 종목을 잘 선정하시긴 해야겠지만 저도 긍정적인 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은 매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사실 저희가 이전에는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할 때는 중국향 매출 쪽은 조금 배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 기조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국향 쪽 매출이 지배적인 기업은 여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너무나도 지금 시장에서는 큰 재료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이미 북미 시장, 뭐 그리고 유럽 시장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빗장이 풀리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지 이미 적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적자폭 축소의 흐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쪽으로 선택하기에는 오히려 전자 쪽의 기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경기에 대한 이제 부양책의 효과가 계속해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가게 된다면 적자폭에 대한 축소가 나올 것이고 이게 플러스 전환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오히려 북미, 일본 쪽에 매출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한알령 해제가 돼서 중국 쪽의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탄력을 받으면 다 골고루 시너지 효과로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보다는 이미 다른 쪽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중국향 매출처가 많은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가자. 몇몇 기업들 여러분들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화장품주들이 이제 굉장히 상승률이 좋기도 하고 수급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저도 드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이 콜마에 관해서 경영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했다가 경영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주들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력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지금 경영 참여를 공식화했고 또 관련돼서 종목의 좀 그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콜마홀딩스가 단기 과열에 좀 들어간 상황인데 이 소식이 나오고 첫날에는 상한가를 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발현이 된 것이고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개입이 있었을 때에 대한 단기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의 해석이 뒤로 가면서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참 두 가지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첫날 상한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열이라서 30분마다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보유자의 영역은. 그래서 이게 단기 과열이 풀리고 나서 시장의 해석이 다시 한번 바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과열 풀리면 한번 탄력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탄력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두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괜찮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 행동펀드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의 측면에서는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이 모멘텀 자체를 보고 매수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다면 이 이슈를 보고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열이 풀리고 시장에서 탄력이 나올 때 비중의 뭐 80% 또는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고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저희가 다각화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가져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최근에 화장품 등의 필수 소비재에 관한 비중을 조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뭘 사나 이런 것도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 우리 시장에 있을까요? 네, 일단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고 최근에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끌어줬던 수급을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연기금. 국민연금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맞아요. 중요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빗장이 풀리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한 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은 좀 엔터주들이 살짝 밀리긴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지금 1.16% 빠지면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쪽도 있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어쨌든 요즘에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민연금 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릴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온의 잭팟 소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CJ 목표가가 줄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유여서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니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SK온의 잭팟 소식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급등세를 그리기도 했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온이 일본의 닛산과 15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조, 말 그대로 잭팟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약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99.4기가와트시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습니다. 이 99.4기가와트시라는 규모는 중형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물량이고요. 공급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보다 더 긴 고밀도 하이니켈 배터리이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납품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더 잘 남길 수가 있겠죠. 이 배터리는 닛산의 북미 시장용 전기차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계약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볼 텐데 그동안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완성차 업체는 도요타라는 점. 자, 그런데 SK온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일본 완성차 업체와 맺은 첫 계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업계에서는 SK온의 배터리 기술력을 일본에게도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 납품처가 늘어난 것, 이것은 정말 큰 호재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SK온은 그동안 미국에서 현대차와 포드에만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드가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SK온의 켄터키 2공장 건설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 및 한국 공장 가동률이 43.8%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닛산에게 배터리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그 규모도 15조나 되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돌파구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긍정 포인트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까? 조금 있습니다. 닛산은 작년 7,9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에서 좀 부진한 성적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포드처럼 전기차 판매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SK온도 타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K온은 이 타격을 좀 줄여야 합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잘 다져야겠죠. 마침 또 SK온이 기반을 잘 다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어요. 현재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4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모든 공장이 다 완공이 된다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은 18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SK온의 이 잭팟 소식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오늘 7%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라는 점, 상승분을 지금 현재는 대부분 반납한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K증권이 CJ에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 골자는 비상장 자회사가 실적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또 CJ 올리브영의 매력도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CJ 작년 4분기 매출은 11조 7천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6,3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장 자회사 CJ 올리브영과 CJ 푸드빌이 실적 개선을 잘 견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CJ 올리브영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한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늘어났고 온라인도 성장을 하면서 4분기 매출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깝게 성장,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80% 이상 성장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작년 매출 전년 대비해서 24% 이상,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0% 가깝게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21년부터 시작해서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뷰티파이 오니어가 보유하고 있는 CJ 올리브영의 지분 11.29%를 CJ 올리브영이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에요. 거래가 완료된다면 자사주 비율은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11.29%에서 정확하게 2배 22.5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리고 SK증권에서 이에 따라서 그 가치도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기존 1조 8천억 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깝게
가깝게 올려잡아서 3조 4천억 원으로 가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비례해서 똑같이 모에서 CJ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인 이 CJ 푸드빌 역시도 북미 시장에서 점포가 확대를 하면서 분기 매출이 9.1%, 순이익도 33.8% 증가한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면서 SK증권은 CJ 목표 주가를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입니다. FOMC를 잘 소화를 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가깝게 올라갔고요. 곧 실적 발표를 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슈팅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HBM의 수급은 여전히 빡빡해서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2% 안팎의 상승세를 그려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6만 전자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살펴드렸었던 SK온의 잭팟 소식 외에도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이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간밤 4% 가깝게 늘어난 채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로보택시 운행 위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가 됐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신규 상장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한텍과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나란히 입성을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텍은 화학공업 기기 전문 기업으로 160% 가깝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진그룹 계열의 로봇 전문 기업이거든요. 이거 기업 같은 경우에도 100% 안팎의 슈팅 나오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5이슈 시간에는 K방산,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조선 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조정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조선과 방산 관련돼서 좀 조정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디커플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안 좋을 때 한국은 좋고요. 그리고 어저께 FOMC를 굉장히 잘 소화를 했는데 미증시에 제가 어저께 계속 하루 종일 거의 봤는데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고 테슬라, 엔비디아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파월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체질이 그래도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가 밀리는 모습이고요. 물론 코스닥 시장 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미증시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행방이 좀 굉장히 갈리고 있고요. 미증시와는 요즘에는 확실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죠. 뉴욕 증시가 강했었는데 일단 파월 발언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미증시가
상승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 좀 한마디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실업률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하는 이야기는 했어요. 그 기저에는 결국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했는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생각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에서 아직은 뭐 시그널적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기대를 앞으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트럼프 풋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었고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엔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온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그만 시그널과 조그만 스탠스에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하게 만들어줬고 또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을 좀 이렇게 경색을 시켰던 부분들을 유동성에 대해서 좀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은 좀 아무래도 시장 자체를 좀 풀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해석하는 것들도 일부 미증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월이 조금은 달래주는 어투의 또 그런 기자회견들을 이어갔고 그게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또 분석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럼 5 이슈 열어보면서요. 우리 시장에 관해서 좀 진단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K방산과 조정에 관해서 시작일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언제 조정이 나오나라고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드디어 온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까 아니면 추세가 꺾인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많이 봤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21만 원의 돌파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과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6만 원을 터치하면 시장에서는 다시 밀리고 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시소타기가 아니라 같이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등에 업고 주도주 섹터의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조선과 방산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오히려 이 자금의 흐름이 반도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오늘 조선주를 제가 지금 흐름 보니까 약간은 이탈한 종목들도 좀 있어요. 추세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내일 일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내일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좀 낙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또 꺾이면서 조선과 방산주들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안에서 시소타기는 될 수 있겠지만 내일도 반도체가 또 주도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익 실현 쪽이 압박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방산보다는 조선 쪽이 좀 그런 시그널이 더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쪽으로의 계속되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계속 강하잖아요. 오히려 방산과 조선 쪽의 수급을 뺏어온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 중에서는 조선 쪽의 추세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도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화 그룹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게 이쪽 섹터를 움직였던 데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물론 뭐 조선과 방산 섹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료적인 측면에서 있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장주의 성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그룹주가 방산과 조선의 진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산과 조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장주의 흐름이 다 같이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심 자체가 꺾일 수 있는 요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하나 엔진, 하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세가 다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내일까지는 좀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는 하나의 추세, 하나 그룹주의 추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선과 방산을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또 그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하나그룹주들의 약진이 전반적인 섹터로서의 약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일부 종목군들은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흐름들은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방산과 조선 관련해서는 모멘텀 자체가 워낙 강했고 이 산업의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고 우리가 답을 내리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되는 시장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또 K조선과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도 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질지도 좀 궁금해요. 오히려 외국인 쪽은 반도체 투톱을 좀 담아내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된 건 아닐까?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조선 쪽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 조선과의 협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신조선가의 상승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넘쳐난다라는 이런 업황에 대한 우리가 슈퍼사이클이 처음에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였고 그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쭉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신조선가 살짝 꺾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슬롯이 다 찼다 보니까 새로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 앞으로 미국에 대한 협력은 분명히 기대 요소는 있겠지만 이게 또 슬롯이 다 차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스케줄 조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 이제는 좋은 거는 알고 바닥에서 우리가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고 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좀 올라온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거나 오히려 바닥 쪽에 있는 쪽에 더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봄이 또 봄이 오고 왔다.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의 이런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꺾이는 모습들이 살짝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수주가 올해도 훨씬 더 많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주단에서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 주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슬롯이 차 있고 그리고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면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도 지금 반등의 업황 사이클이 나오는 쪽에 수급이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쪽에 우리가 업황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 해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과 방산 섹터 여러분들에게 진단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다양한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 마켓에서는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호재이죠. 반도체 투톱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수급적으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최근 한 주 동안 이 반도체 투톱에 관한 시가총액은 굉장한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수치를 한번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23조 866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9조 900억 원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코스피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일까요, 여러분? 무려 80%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은요,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왜 올랐는지 수급적으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간 삼성전자의 순매수와 매도 추이를 보시면요. 특히나 지난해 9월 달은 8조 5,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점차 줄어갔고요. 그리고 3월 달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요. 약 900억 원 정도를 사들이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수급이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관련한 두 가지 기업을 이끌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HBM에 관한 시장 경쟁력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갈 텐데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기업을 두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일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HBM 시장에 열광을 하느냐? 그 시장의 규모의 전망 자체가 2029년에는 380억 달러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GTC 2025에서 젠스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AI 공장이 될 것이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HBM 시장에서는요,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확보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의 경쟁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각각 현재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쪽 짚고 갈게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SK하이닉스가 HBM4 12단에 관한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에 관한 HBM 경쟁력들은요, 다시 한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전 세대 대비해서 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의 타이틀을 끊이지 않을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금 시장에 관한 성적표를 확인해보기 이전에 얼마 전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재용 회장의 발언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은요, 최근에 사즉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생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단 자체는요, 지금 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결 방안으로는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특급 인재들을 모셔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죠. 삼성전자 내에서도 다양한 이사진들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각오를 내놓았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들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3E에 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쉽게도 아직까지 납품
납품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단계에 돌입을 했고 아마 이달 말부터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이 아니라 또 한 번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지 저와 함께 짚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HBM3E에 관한 개선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사 확보를 재도전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엔비디아에 관해서 납품을 시연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HBM4에 관해서 하반기의 양산 계획까지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주소는요. HBM3E의 12단을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내놓은 HBM4에 관해서는 하반기 양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BM 시장 경쟁력 자체는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는요. HBM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는 건 레거시의 회복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경영진들의 결단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무엇인지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마이크론이 급격하게 추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4를 2년 내 양산 목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실적 발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적에 관한 상향이 마이크론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실상 지금 현재 HBM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계속 SK하이닉스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부도 HBM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린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야기 넥스트마켓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저희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암호화폐 시장의 헤드라인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인 시장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가지의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연준이 FOMC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요. 트럼프가 연준에게 금리 인하에 관한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또 SNS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옳은 일을 하라라는 금리 인하에 관한 압박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간밤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XRP에 관해서 SEC가 모든 소송을 철회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XRP가 시장에서 10%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리플은 지금 현재까지 부과받고 있는 벌금에 관해서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기관 투자자 대상의 XRP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그래도 XRP의 소송 철회 소식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억 2,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요. 지금 현재는 290만 원, 그리고 XRP가 간밤에 10%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현재는 6%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6%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RP에 관한 SEC의 소송 철회가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고요. 또 FOMC 회의에 관한 영향력들, 트럼프의 발언 역시도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코인 시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오늘도 시장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